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 상당히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던 터라 올해를 또 가뿐하게 넘기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의회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뉴욕 3대 지수는 장 후반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힘을 내면 마지막엔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 28일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저희는 글로벌 이슈들의 중요한 것들을 선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미국 정부는요, 셧다운에 돌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 갈등이 풀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셧다운이 이렇게 장기화될 때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풀어보고요. 두 번째 소식에서는 현재 미국이 최근에 롤러코스터 장태를 탔던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아직까지 두 강대국은 강대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판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BOE가요, 6세대 플렉시블 아몰레드 양산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이 플렉시블 아몰레드 양산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10대 키워드로서 저희가 2018년도 중국 자본시장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10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XA가요, 빗썸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하지만 인수를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BXA는 문제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ICO 실태조사에 나섰고요. 관련 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금융위에서 이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과연 ICO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일주일만 지속이 돼도 미국 경제에 10억 달러 상당의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요? 네, 사실 벌써 엿새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26일자 기준으로 텔레그래프가 내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미국인들이 고지서 걱정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우려가 좀 많은 반면에, 지금 전문가들 업장에서는 지금 주말까지 계속해서 셧다운이 진행될 경우 아마도 이번 토일까지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 총 누적으로 지금 1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S&P 측에서도 셧다운이 장기화로 가게 되면 주당 지금 12억 달러, 한마디로 이제 다음 주까지도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당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국내 총생산 GDP에서 또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걸로 좀 전망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방정부의 약 25%가 자금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210만 명 가운데 약 80만 명이 지금 영향권에 들어왔고요. 주요 핵심 국외부처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 일부는 일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이 끝나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에도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만간 다가올 중요한 고지서 납부, 포함한 자신들이 어려운 부분을 지금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일단 이 자금들을 빠르게 순환을 하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실업자들까지도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자금적인 문제가 겪는 만큼 또 추가적인 부채 문제, 개인 부채 문제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어려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어떻게 시작됐고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인지 되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비용을 둘러싸고선 미국 의회가 긴급 지출 법안 처리에 실패를 하면서 지금 셧다운은 22일 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에 돌입하자마자 이제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가 장병 예산을 못 얻으면 계속될 것이라고 좀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펼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야당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비용을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지금 장벽 설치에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장벽 개선 혹은 기술 활용, 다른 국경 통제 조치 등을 대안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자금의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경장벽 설치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 상에서도 사실 아무리 보수적이지만 이런 건을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이 압세하고 있는 현재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표결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지금 불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역시나 공화당 의원들 역시도 표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요, 미국의 하락장을 두고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했다고요? 네, 일단 25일자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요일보다 약 5.01% 떨어진 지금 1010포인트 정도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010포인트가 폭락해서 지금 19,155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었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장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장 그리고 일본장 지금 전 세계 장들이 전부 다 폭락장을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시발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 그다음에 연준에서 의장 해임 논란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하락 여파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좀 미국 경제가 좀 하락세를 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 하락세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이번에 VIX가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네, VIX 수치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매도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VIX 수치상에서 20선, 25선을 터치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30선을 터치하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일발 청산 물량을 내놓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공격적으로 FOMC 징내고 나서 공격적인 매도 모멘텀이 많이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도 모멘텀이 누적이 돼서 VIX 30선을 터치했던 수준은 저번 주 금토 넘어가는 포지션이었습니다. 네. 이때 기준으로 공격적인 매도 모멘텀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때 이후에 골드에 대한 매수 물량들도 늘어났고 추가적인 시스템 트레이드 청산 물량으로 VX 35선까지도 터치를 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주가 급락이 중국과 일본 주가까지 끌어내렸다라고 지금 중국 쪽에서 언급하면서 성탄절 휴일로 휴장한 일부 국가와 지역들도 잠시 여파를 피했을 뿐이고 결국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언급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를 봐서도 그렇게 미국 쪽에서 현재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현재 문제점으로 주장을 하고 나선 걸까요? 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분노 때문이다. 좀 이렇게 두 가지 한마디로 셧다운과 지금 연준 의장의 금리 공격적인 인상 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의 내년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청산 물량이 빠르게 나온 거다. 좀 이런 언급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국경장벽 설치 등으로 인해서 혼란 가중되면서 일단 미국 증시 금격을 만들어냈다. 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미국 주가 급락이 주식시장이 이미 베어마켓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이제
하락 추세를 완전히 타고 있다라는 부분, 이 건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매도에 대비해서 선청선을 진행하고 있다. 좀 이런 언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건이 사실상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중국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급락설이 굉장히 높았고 중국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 경제 시장에서 마이너스 증시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반면에 미국발로 먼저 생겼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낸 글로벌 리스크이지 중국 자체의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PR을 해서 사실상 추후 중국이 붕괴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미국 책임으로 돌려내고자 하는 언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글로벌적인 입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관세 조치 공격적으로 올해 들어갔었는데 이 무역 정책 덕분에 사실 글로벌 리스크를 올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자체 내부에서도 역시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모멘텀을 부여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이번에 관세 부과건으로 인해서 사실 오일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지켜내야 하는 기본적인 생산 단가선을 못 지키고 지금 $40대까지 떨어진 상태죠. 이 단가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S&P랑 오일이 연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일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S&P 역시도 강한 매도 모멘텀을 피할 수가 없죠. 오일 주요 기업들이 사실상 배치하고 되어 있는 게 S&P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저유가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S&P 역시도 매도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관세 정책을 추진했던 트럼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때문에 1차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연준의장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만약에 동결을 했다면은 일단 달러 인덱스 모멘텀에서 약 하방을 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 달러 추세를 타주면은 일단 미국 모멘텀이 증시 모멘텀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금리 인상까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모멘텀을 가차없이 없애버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파월 쪽으로 많이 이 모멘텀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먼저 만들어낸 관세 모멘텀으로 증시가 하락하게 된 요인,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달러로 그나마 좀 받쳐줄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하는 선이 됐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이고 역시 성탄절 이후에 다른 핵심 국가들에서도 역시나 매도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에 따른 변명의 구실을 찾은 건데 역시 지표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변동성을 키운 것은 확실하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그러면 지금의 하락장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보시면 또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파월 의장 건 그리고 미국 셧다운이 폭락의 시발점이 된 것은 맞지만 사실 그 전에 모멘텀을 보시면은 셧다운이나 파월 의장 금리 인상이 시행되기 전부터 거의 2주가량의 강한 매도 모멘텀 랠리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랠리 시점을 보시면은 5일의 매도 모멘텀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S&P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타고 있었고요. 사실 이 5일의 하락을 발생시켰던 거는 트럼프가 추진했던 약 오일 정책, 한마디로 저유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부터 오일은 계속적인 매도 모멘텀을 탔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 부분을 모를 수도 있겠죠. S&P와 오일의 연동성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하지만 주요 재무장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충분히 보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건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관세 부과건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트럼프 입장에서 저유가 정책을 실행을 했던 만큼 그리고 관세 부과 정책도 역시나 트럼프 입장에서 실행했던 만큼 정부 입장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VIX 아마도 지금 위험지수죠. 위험지수가 지금 2주 전부터 이미 25선의 위험선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매번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20선, 25선, 30선에 걸쳐서 이 수치가 공격적으로 올라갈수록 시스템 트레이더들은 장기적인 홀딩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들을 던집니다. 네, 이때 던지는 물량들이 사실 20선, 25선보다 30선에서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미 20선, 25선은 저번 주 이전에 이미 하락세가 처음 나올 때부터 터치를 했던 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은 30선에서 제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유가를 향하면서 사실상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숏을 때리도록 어떤 베팅을 촉진한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30선을 터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셧다운 시점 이후로 발생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 전부 다 이 위험에 대한 한 70% 이상의 부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선 터치하자마자 본격적으로 VIX 35선에 도달할 정도로 매도 물량들을 직접적으로 계속 쏟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 월화장에서도 매도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35선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시적인 매도 물량들에 대한 쏟아냄이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30선 도달하고 나서 매도 모멘텀이 발생한 부분으로 대규모 투자자들이 많이 손실을 좀 발생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매도 모멘텀으로 역시나 월화장의 골드 가격까지도 강하게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증시 트레이딩을 다시 또 매도로 따라가시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30선을 터치할 때 매도를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늦은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역시나 VX 30선 도달한 직후에 2일 기준으로 골드를 플레이를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한번 추가적으로 200틱에서 300틱가량의 강한 상승세가 났었던 만큼 따라 들어가실 포지션 아니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채권 가격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채권 기준으로 매도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매도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선물 시장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 미국 주식시장의 좀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도에 나와야 될 낙폭세가 이미 벌써 올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낙폭세를 강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매수에 대한 시점입니다. 매수에 대한 시점을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 항상 이제 1월 18일에서 20일 정도 전에 보통 트럼프가 연중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나아가야 될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약달러일 때는 역시나 강한 차트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연중 내내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중 통화 정책 발표 1월에서 본격적으로 약달러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증시가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88에서 98 정도 사이에서 달러 인덱스를 위치시키려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 통화 정책에서 중립적인 지금 통화 부분의 환율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내년도에 증시는 메리트가 없겠다. 플레이할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진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약달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면은 공격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9월 이후에는 다시 또 중국 증시에서의 매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홀딩을 하시는 걸 목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언급까지 진행을 한다면 이때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낙폭세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증시에 대해서는 손절 처리 혹은 수익 청산 익절 처리라도 하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파생 쪽으로 장을 옮겨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대응이 되시겠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알아보기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2,500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2,500선은 결국에는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상해지수 기준으로는 2,498.29로 이제 마감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2,500선 밑으로 내려앉은 게 이제, 2달여 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도 0.58% 이제 하락한, 7,289.55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업화 같은 경우에도 0.74%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일단은 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중국 증시는 뚜렷하게 그 흐름과 커플링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증시 쪽을 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사실 중국 증시에 이제 들어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쪽에 중국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상당히 많은데 철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증시도 좀 접근을 해야지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러한 수치 정도로 지금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로는 모멘텀이 없지만 개별적인 이슈들을 들여다보라라는 멘토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BOE가요, 네 번째로 6세대 플렉시블 아몰레드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일단은 IT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그 플렉서블 쪽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쪽에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 자체가 큰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쨌든 차별화를 지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지금 BOE가 가장 빠르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쪽 지금 뭐 BOE 같은 경우 한 7조 5,7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제 네 번째 6세대 이제 휘어지는 플렉서블이죠. 플렉서블 아몰레드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쪽에 어쨌든 IT 업계들이 많은 사활을 걸고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BOE의 6세대 플렉시블 아몰레드 생산 라인은요, 벌써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산 라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계에서는 사실 트렌드에 뒤처지면은 그 다음에 따라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시장 파일을 한번 좀 뺏기면, 쉽게 그 부분들을 돌려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산업군들도 많지만, 마찬가지지만 IT 업계는 특히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먼저 선점하면 사실 진입장벽을 쳐버리면 기술력이나 가격적인 부분들, 생산한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쉽게 따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중국 쪽 뭐 반도체 굴기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IT 쪽에 대한 이제 포션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BOE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지금 한 6세대 플렉서블 아몰레드를
중국 최초로 이제 뭐 양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몰레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네 번째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 왔고요. 특히나 이제 BOE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베이징에 설립이 됐었는데 이 현대전자 쪽의 LCD 부분 하이리스를 인수를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디스플레이 굴기를 선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를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 LCD 시장 세계 1위 자리를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제 뺏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할 것이 최근에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국내에서도 이제 뭐 주식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패널 과다 공급에 따라서 이제 공급가용으로 실적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올해 중국 시장을 흔든 키워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중국에서 이제 뭐 우리도 뭐 연말 되면은 올해 사자성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10대 키워드가 조금 찍혔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대 키워드 보면은 신경제, 그 다음에 주식담보, 중장기자금, 그리고 A주 국제화, 그리고 커창판, 그리고 자산관리 신규정, 채권시장 통합, 행정기업 축소, 그 다음에 전면적 원격적 관리 감독, 그리고 자본시장 개혁, 이렇게 이제 한 10개의 키워드가 분석 보고서로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키워드들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산업, 신경제, 신기술, 신모델, 이런 부분들, 신경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제 산업 관계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실 중국 쪽에서 그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니콘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그리고 신성장 이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쪽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좀,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새로운 그 산업군 이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가 그런데 부진을 거듭하면서 사실 이렇게 리스크가 커진 것도 올해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앞서도 이제 뭐 2,500선 깨졌다라고,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상당수의, 기업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인수합병, M&A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중국 증시의 부진, 그리고 리스크를 좀 키워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중국 시장에 대한 팔로우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현재 지수가 이렇게 부진한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화학주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단기 저점은 좀 찍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판단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리바운드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화화학이라는 기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MDI 생산량의 24.5%를 담당을 하면서 글로벌 탑티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도에는 30만 톤 규모의 TDI 설비를 완공을 해서 중국 내 주요 TDI 공급 업체가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DI 수급 개선 쪽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되면서 실적을 뒷받침을 해줄 그런 전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재료, 그 다음에 정밀화학 이쪽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점차 수입을 좀 대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학이라는 기업의 좀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씩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가 순이익 증가가 전년 대비 한 2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5%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8.380 위안 정도에서 이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25.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가 단기 바닥이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 만화화학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에 앞서서요. 먼저 코인 시세들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주식시장은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000달러대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4% 넘게 빠지면서 3,6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재 거래량은요 5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14%가 넘는 하락폭 나타내면서 147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옥스의 하락세도 굉장히 큰데요. 10%가 넘는 하락 보여주면서 2.3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는요. 테더만이 혼자 강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5%대 상승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글로벌에 이어서 코인 코너도 저희 윤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빗썸이요. BXA라는 싱가포르 기업에 인수됐다고요? 네, 일단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경영권을 확보한 김병권 BXA 대표가 좀 기자회견을 거쳐서 빗썸 인수자금 마련 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사업은 STO 쪽에 집중될 거다라는 추가적인 언급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BXA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회사로서 빗썸의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거래소 유동성,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선 지금 기존 보유업체 유동성과의 파트너십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STO 발행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번에 BX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병건 대표는 원래 강남 성형외과 출신입니다. 성형외과 이제 BK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분인데, 사실 뭐 자금이 기존에 이제 휴재 건으로 굉장히 좀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약 1,6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었죠. 네.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빗썸 인수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는 보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BXA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사실상 빗썸의 운영을 담당하던 기업이 아니라 사실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지금 암호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빗썸의 통째적인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부분, 빗썸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갭이 있는 만큼 빠르게 지금 빗썸의 경영에 적응할지 부분은 좀 미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인수 자금에 있어서 크게 뭐 의심할 부분은 없지만 현재까지 인수 자금 납입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1억 원, 지금 1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납입을 했었지만 지금 나머지 3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자금 납입까지 전부 다 이루어진 완벽한 인수 기업으로 보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단 BXA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자체가 지금 외국 합자 회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빗썸에 대해서 내부적인 적응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 기존 빗썸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걸로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BXS 측이 빗썸 인수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훑어볼까요? 사실 빗썸 인수자금을 BXA 토큰 판매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이제 뭐 4천억 달러라는 좀 어마어마한 자금이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의혹에 대한 제기가 많이 컸었죠. 근데 일단 지금 BX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토큰을 따로 별도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암호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BTC 홀딩 컴퍼니 지금 50% 넘는 지분 인수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던져줬는데 뭐 자금에 대해서 본인들은 내부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당장 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그런 기업은 아닌 만큼 빠르게 자금을 기존에 모집했던 자금에서 뽑아서 썼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BX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메인넷 개발 그리고 시스템 활용 등에 좀 공격적으로 쓰이는 만큼 이 투자 자금은 이쪽 파트에만 쓰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추후 4억 달러에 대한 자금, 현재 지금 1억 달러 납부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3억 달러에 대한 부분을 2월 중으로 잔금 납입하겠다라고 언급을 밝혔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뭐 차입 없이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선수생 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BK 컨소시엄은 현재 어떤 업체인가요?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입 없이 나머지 4억 달러를 전부 다 지급을 하려면은 지금 기존의 BK 컨소시엄이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는 합자 회사들입니다. 지금 일본, 미국, 중동, 영국, 맞아요. 좀 부국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김 대표가 언급한 업체들은 본인의 일단 시그널 BK 안에서 처음에 설립이 진행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BXA라는 네임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일본계 업체,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 IT 기업에 투자해온 컨퍼런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업체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뭐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사로 표명되는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뉴욕 소재 운용사입니다. 사실상 자금 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일본 업체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의 자금을 운영하는 뉴욕 소재 운용사 이 두 곳에서는 자금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BK 컨소시엄에서는 공격적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F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투자회사로 지금 BXA 사업 가치를 보고선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보안업체 한마디로 블록체인을 설계해줄 업체 빼고는 전부 다 투자 합자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을 전부 다 끌어온다면 공격적으로 지금 빗썸을 인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김병건 대표 자체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 현금성 부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금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뭐 1,000억 원 이상은 개인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굳이 리스크를 지고선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겠다. 좀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빗썸을 일단 경영권은 넘겨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빗썸 경영권이 옮겨가고 나서부터는 지금 추후에 다른 거래소들 인수 플랜을 빗썸 자금을 통해서 진행할 의사도 있는 만큼 사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벌어들였고 이 건으로 인해서 거의 뭐 1조 원가량의 자금을 쌓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4천억가량을 써서 사실상 뭐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지만 또다시 빗썸 자금으로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인수할 수 있는 자금도 뭐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현재 김병원 대표가 인수자금에 쓰인 자금은 또다시 다른 거래소를 인수하는데 뭐 100% 쓰일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BXA 토큰에 대한 활용 방안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거래소들이 지불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단 특별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에서 토큰을 활용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BX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성형외과에서 지금 BK 성형외과에서도 사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BXA 토큰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들 성형외과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서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결제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BXA 그룹이 본인들 토큰을 끌고 온다고 한들 여기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의 모멘텀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지금 의존할 수 있는 사업 분야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10개 국가 법정 기반과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지금 오더북을 공유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법정화폐와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대형 코인들도 사실상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BXA 메인넷 출시하고 나서 내년에 화두가 될 STO 등의 금융 환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STO 같은 경우에는 증권화된 토큰이죠. 증권화된 토큰이기 때문에 어떤 실생활에서 발현되고 있는 실질적인 기본 가치, 기초 가치가 있는 사업 분야 혹은 기초 가치가 있는 원자재 혹은 선물 분야 등을 끌어와서 그대로 토큰화 시켜서 상장시켜 놓는 방식입니다. 네. 이 건은 사실 BXA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다 그대로 상장을 시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상장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빗썸이 추가적으로 진행할 STO 사업 분야, 한마디로 지금 기존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과 별개로 기초자산에 기반한 신규 코인 발행, 이 건에 대해서 내년에 공식적으로 빗썸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BXA 자체의 수익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지금 빗썸 측에서 발생한 수익 모멘텀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BXA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소 운영을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에서도 빗썸의 기술을 그대로 끌어와서 싱가포르에 런칭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아시아권에서 금융 허브로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이 두 트랙을 그대로 밟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트랙을 먼저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빗썸이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STO 발행, 사실상 올해의 트렌드가 IEO, 사실상 거래소들이 중개를 하는 형태였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금융 시스템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증권화된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 형태, 이 STO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내년에 2019년도에 신규로 가장 빠르게 거래량을 늘릴 거래소 순위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한 패권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서 다시 재평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BXA가 빗썸을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현재 이 BXA사에서 빗썸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 같은 것을 마련을 해놨을까요? 일단 빗썸 자금으로 다른 거래소나 혹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 인수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밝혔습니다. 사실 최근에 관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다른 거래소들을 인수를 하던 혹은 신규 파생 거래소들을 본인들이 만들어내던 일단 기존 거래소들 시스템처럼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지금 10개 거래소 혹은 뭐 20개 거래소가 됐던 여러 거래소들과 본인들의 거래 물량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거래소를 중앙에 두고선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들이 물량 공유를 하고 있죠. 거래 시스템에서. 이런 구조처럼 기존의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 역시나 물량 공유를 통해서 본인들의 거래 물량들을 특정 한 거래소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이 아니라 모든 거래소에서 공유를 들어감으로써 사실 시세 차익을 없애고 그다음에 특정 거래소에 몰리는 거래 물량들을 지금 모든 거래소가 다 공유함으로써 본인들만의 스팟을 구성하는 형태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구조를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거래소나 다른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언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권에 있어서는 다만 현지 업체와 정부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거래소를 인수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은 당연히 일본 같은 국가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픈화된 거래소들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심으로 거래소들 인수에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유럽권에 대해서도 빗썸이 진출이 있었는데 유럽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추가적인 거래소 인수권, 그다음에 중동권에 대해서 인수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겠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을 다 인수한 이후에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주최를 해서 거래소를 인수한 만큼 STO를 진행을 해서 해당 거래소들에 다 물량을 뿌릴 수 있는 한마디로 물량 공유를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세지는 만큼 앞으로 빗썸의 내부적인 코인 성장 권한이 굉장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STO 혹은 IEO를 진행하는 업체들 경우에도 역시나 빗썸의 레이아웃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기건으로 완전히 걸려 들어버렸고, 그다음에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 3대 거래소도 우리나라 3대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빗썸이 본격적으로 물량들을 끌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픈화된 거래소들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은 BXA는 더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자, 다음 코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CO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금융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 지금 ICO 진행 기업들이 사업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단 ICO 불허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6일 국회 4차 산업특별위원회 출석해서 지금 ICO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간단한 사업 계획서만 있으면은 간편 방식을 통해서 좀 ICO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업의 구체성 그리고 사업 계획 투명성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좀 미흡한 상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ICO 건에서는 계속해서 불허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좀 시사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ICO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보안업체들은 직원 2에서 3명 정도를 두고 있는데 자금 조달 말고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해당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ICO를 통해서 돈을 끌어들이고 나서 다시 ICO에 대한 자금을 환급하는 과정들도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환불 조치가 진행될 경우에 자금이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엑서나 어디에도 좀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냥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내년도 2019년도에는 ICO에 대해서 허용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CO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금융위 차원에서 법안을 주최를 한 이후에 그제서야 ICO 업체들의 승인을 거치고 나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구조 성향상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ICO 성향이랑 전혀 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금을 끌어들여서 특정 기업이 자금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어떤 사기의 일각으로 많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벤처 투자, 좀 기본 기초 투자라고 보시질 않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개인들이 자금 집행에 대해서 특정 기업을 거의 감사까지 진행하는 수준으로만 자금 집행을 허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금융위가 이 부분을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존에 지금 ICO나 IEO 혹은 STO를 진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해외로 빠져나가서 그냥 우리나라 굳이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지 말고 그냥 해외로 빠져나가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2019년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